결혼식장의 샹들리에가 내뿜는 황금빛 아래 권태주는 턱시도의 단정한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다.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공간이었다. 재계의 거물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그는 늘 그래왔듯 감정 없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권진그룹의 젊은 총재로서 그의 존재는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고독했다. 모든 이들이 그의 손을 잡고 싶어 했으나 아무도 그의 내면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다. 그는 기계처럼 악수를 나누고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고 있었다. 그에게 이 결혼식은 그저 사업상 의무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그때였다. 시끄러운 축하 음악과 끊임없는 담소 속에서 그의 시선이 홀 한 구석에 멈췄다. 보통이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린 듯 그의 시선은 두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한눈에 봐도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다. 작은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아이들은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접시에 놓인 마카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권태준의 심장이 예고 없이 날카롭게 찔린 듯 멈춰 섰다. 아이들의 얼굴, 특히 짙은 눈썹 아래 자리한 검은 눈동자와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낯익었다. 아니, 낯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그의 어린 시절 사진 속 얼굴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마치 자신을 복사해 붙여 넣은 듯한 두 개의 작은 그림자였다. 오랜 시간 동안 감정에 무뎌져 있던 그의 내면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총재로서의 냉철함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즉흥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이 그의 본능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가설이 빛의 속도로 교차했다. 착각일 수도 있다. 우연히 닮은 아이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한 복사판 같은 존재는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두 아이의 옆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우아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아이들을 다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긴 생머리는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가느다란 목선은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잊고 살았던 과거의 한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 단 기시감을 느꼈다. 10년 전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냉정한 이성을 마비시켰던 그 여자, 한서연. 그녀는 당시 촉망받던 젊은 피아니스트였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주는 그녀에게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와 열정을 발견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는 그 상실감의 고통 속에서 더욱 차가운 기계로 변해갔다.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워버린 듯했다. 그 후로 그는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았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마치 그녀와만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유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권태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가슴을 짓누르는 이 알 수 없는 감정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의 뒤섞임이었다. 만약 저들이 정말 그의 아이들이라면 그리고 저 여인이 한서연이라면 왜 그녀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겨왔을까?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머릿속의 혼란과 가슴속의 파도가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는 자신을 덮치려는 감정의 폭풍을 억누르며 조용히 홀을 빠져나왔다.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이 그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권태준은 굳은 얼굴로 김 실장의 팔을 잡아당겼다. 김 실장,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
어떤 질문도 하지 말고 오직 내 지시만 따라. 김 실장은 총재의 표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긴박함을 느꼈다. 네, 총재님, 말씀하십시오. 결혼식 하객 명단을 확보해. 그리고 방금 홀에 있었던 내 옆을 지나간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와 두 아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내. 가능한 한 빨리. 그녀의 이름, 나이, 직업, 사는 곳, 그리고 아이들의 신상 정보까지. 아이들의 사진도 최대한 확보해. 권태주는 마치 오랫동안 설계된 작전을 실행하듯 침착하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어떤 경로든 상관없어. 합법적인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돼. 총재실 직속으로 극비리에 진행해. 김 실장은 권태준의 얼굴을 보며 의아해했다. 총재가 이토록 사적인 일에 집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두 아이와 관련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총재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홀을 벗어나 차에 오른 권태준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방금 전까지 그를 짓눌렀던 감정들은 잠시 뒤로 물러나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정말 내 아이들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그의 다음 목표가 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왕국은 이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혼란이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권태준의 총재실은 언제나 완벽한 정적 속에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가 앉은 의자는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를 지배하는 왕좌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날 그 견고한 성격은 미세한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서류에 집중하지 못했고 날카로운 눈빛은 오직 문만 응시하고 있었다. 비서실장 김현태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의 모습은 그를 오랫동안 보아온 김현태조차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노크 소리가 울리고 김 실장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권태준은 서류철을 보자마자 모든 초조함을 감추고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보고해. 김 실장은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다. 총재님 확인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계셨던 분은 한서연 씨입니다. 현재 프리랜서 피아노 강사로 활동 중이며 거주지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다음 장을 넘겼다. 태주는 김 실장의 말을 끊고 사진에 먼저 시선을 던졌다. 여권 사진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10년 전의 앳된 모습에서 성숙한 아름다움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의 기억 속 그녀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이어진 사진은 두 아이의 것이었다. 쌍둥이 남자아이들. 이름은 권민준, 권지우. 사진 속 아이들의 웃는 얼굴은 그의 심장을 다시 한번 움켜쥐었다. 아이들 신상 정보도 확인했나?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억눌린 감정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총재님. 두 아이 모두 생일이 9월 12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만 7세입니다. 총재님께서 한서연 씨와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셨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김 실장의 말은 비수처럼 권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10년 전의 어느 밤 그는 서연과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고 그녀에게 청혼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찾으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그녀가 사라진 상실감과 함께 그는 더욱 차갑고 냉혹한 사업가로 변해갔다. 그리고 이제 그의 눈앞에 두 아이가 나타난 것이다. 태주는 서류철을 덮었다. 한서연에게 연락했나? 아니요, 직접적인 연락은 피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현재 상황을 확인했을 때
몇 가지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유명 피아니스트였지만 10년 전 돌연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어떠한 공식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고 매우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두 아이의 존재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녀는 왜 모든 것을 숨겼을까? 왜 그를 피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함께 미안함이 일렁겼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알았네. 그녀의 현재 거주지로 가지. 직접 만나야겠다. 총재님, 잠시만요. 지금 직접 가시는 건 위험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총재님의 아이들이 맞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내가 직접 만나야 해.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는 일이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토록 개인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나선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두 아이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차를 몰아 한소연이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는 권진그룹의 총재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한 남자로서 그곳에 갔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그의 저택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지만 따뜻하고 소박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는 벨을 눌렀고 잠시 후 그녀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의 순수했던 눈빛을 지워버리고 대신 깊은 고통과 상처를 남긴 듯 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놀라움 대신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권태준 씨, 어떻게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아.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이야기 좀 해. 이야기할 거 없어요. 당신과 나는 이미 10년 전에 끝난 사이입니다. 그리고 제발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내게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가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녀의 눈빛이 더욱 매서워졌다. 아이들은 당신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아이들은 당신 같은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당신이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왜 다시 나타나서 모든 것을 망치려 하죠? 무엇을 망쳤다는 건가? 나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당신이 원하는 진실은 당신에게 유리한 진실뿐이겠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가세요. 당신은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가 그토록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길래 그에게 이토록 날카로운 증오를 보이는 것일까?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여인이 아니었고 그 역시 10년 전에 순진했던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총재였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이 이 밤에 웬일이십니까? 꽤 초라한 동네까지 찾아오시고. 권태준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이복 동생인 권기범이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태준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태준에게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태준에게는 불편한 그림자였다. 내가 여긴 왜 왔나?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궁금해서 말이죠. 형님이 그렇게 비밀리에 찾는 여자가 누구인지. 설마 그 옛날에 형님을 미치게 만들었던 피아니스트 한소연 씨는 아니겠죠? 기범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만약 맞다면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내버려 두시죠. 형님의 소중한 약점을
나한테서 지키기 힘들 겁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기범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기범을 노려봤다.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 상관없다니요. 형님께서 흥미를 보이시는 모든 일은 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형님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기범은 태준의 분노를 즐기는 듯 보였다. 권태준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굳게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이들의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10년 전의 사건을 파헤치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권기범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권태준은 김 실장이 건넨 서류철을 내려다보았다. 한서연의 이름 옆에 사라진 피아니스트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10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혼란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녀가 보낸 경멸의 시선 아이들은 그의 것이 아니라는 차가운 선언, 그리고 권기범의 조롱 섞인 미소.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음모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그는 과거에 묻혔다고 생각했던 한서연과의 관계가 이토록 끔찍한 방식으로 다시 떠오르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권기범을 호출했다. 권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총재실은 태준의 견고한 힘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기범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들어섰지만 태준의 차가운 눈빛을 읽자마자 긴장했다. 형님 바쁘실 텐데 어제 그곳에 왜 있었지? 태준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기범은 태연한 척 웃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저도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형님께서 계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혹시 그 여자, 입 닥쳐. 10년 전 너는 서연이와 나 사이를 방해하려 했었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태준은 더 이상 간접적으로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기범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형님의 사업을 위해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 여자는 형님의 총재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궁금한 건 네가 왜 아직도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느냐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네가 감히 내 아이들을 건드린다면 아이들 하하하. 기범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형님도 참, 설마 아직도 그 여자와 아이들이 형님과 관련이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그 여자가 형님을 버리고 간 이유를 아시면 아마 기겁하실 텐데요. 형님이 얼마나 그녀를 잔인하게 버렸는지 말입니다. 기범의 말은 태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태준은 그녀가 사라진 이유를 몰랐기에 그녀의 경멸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다. 기범은 태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 여자는 형님의 명함 한 장만 달랑받은 채로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명함조차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죠. 형님이 그녀의 연락을 피하고 결국 그녀가 떠나게 만들었으니까요. 기범의 교묘한 말에 태준은 분노를 느꼈다. 그는 분명 그녀의 연락처를 얻으려 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패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패의 이유가 기범에게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그 시간 한서연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10년 전의 그날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날은 그녀가 태준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기로 한 날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만나러 가는 길. 그녀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사고 현장에서 그녀의 피아노를 싣고 가던 트럭이 전복되었고 그녀는 손목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의식 없는 그녀를 향해 한 남자가 다가와 속삭였다. 권태준 총재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약혼자가 있고 당신은 그에게 그저 하룻밤의 실수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그 남자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그녀의 명함을 빼앗고 그녀의 휴대폰을 부수었다. 그녀는 그 사고가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보내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었다. 부서진 피아노와 으스러진 손목, 그리고 태준이 그녀를 버렸다는 믿음만이 남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 태준과 권진그룹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두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다. 태준은 김 실장에게 다시 지시를 내렸다. 10년 전 한서연 씨가 한국으로 귀국한 시기와 관련해서 모든 사건 사고 기록을 뒤져봐.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된 기록을 중점적으로 찾아. 그리고 그때 한서연 씨와 접촉했던 모든 인물들을 파악해. 김 실장은 총재의 얼굴에 드리운 어둠을 보며 예사롭지 않은 일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태준의 명령을 실행에 옮겼다. 태준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권진그룹 내부의 은밀한 음모와 깊게 얽혀 있었다. 그의 동생인 권기범은 단순한 방해꾼이 아니라 이 모든 불행을 설계한 장본인이었다. 같은 시각 권기범은 그의 집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태준이 한서연에게 집착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는 태준의 약점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태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권진그룹 총재에게 숨겨진 사생아가 있다. 총재가 한때 피아노 천재였던 한 여자를 버렸다. 등의 소문은 이미 재계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다. 그는 이 소문을 이용해 태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총재 자리에서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기범은 자신의 계획에 자신만만했다. 그는 태준이 한서연과의 과거를 해결하려 할수록,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할수록 더욱 깊은 늪에 빠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태준의 우월한 능력을 질투했지만 태준의 단 하나의 약점은 바로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정을 이용해 태준을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권태준은 단지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이자 무자비한 전투가였다. 그의 분노는 폭발하지 않고 차갑게 응축되어 계산된 복수로 바뀌는 종류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되찾고 빼앗긴 진실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태준은 책상에 앉아 턱을 괸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앞에는 한서연과 아이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미소. 두 아이가 그의 아이들이라는 확신은 이미 그의 심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성은 냉철한 증거를 요구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증오와 권기범의 교묘한 방해 속에서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진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김 실장을 불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의학 연구소의 명단을 요청했다. 총재실 직속으로 움직이게 해. 어떤 외부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 단호함은 강철과 같았다. 총재님, 샘플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한서연 씨는 이미 총재님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했다. 아이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은밀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어디지? 김 실장은 서류를 뒤적여 학교 이름을 알려주었다. 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학교에 우리 그룹의 지원을 약속해. 환경 개선 프로젝트든 장학재단이든 뭐든 상관없어. 자연스럽게 내가 그곳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그는 평소라면 절대 신경 쓰지 않았을 작은 일까지 직접 챙겼다.
권진그룹의 이름으로 학교 측에 접촉했고 예상대로 학교는 총재의 방문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 그는 방문 목적을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이라고 포장했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단 하나였다. 아이들과 잠시라도 접촉하고 그들의 DNA 샘플을 확보하는 것. 한편 한서연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권태준이 자신을 찾아온 이후 그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길 그녀는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했다. 그가 그녀의 삶에 다시 나타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거대한 권력을 이용해 두 아이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는 과거에도 그랬다. 그녀를 버리고 그녀의 꿈을 짓밟았듯이 그는 이제 아이들까지 자신으로부터 앗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학교에 태준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만들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학교에 연락해 아이들을 조퇴시키려 했지만 이미 권진그룹의 막대한 지원 약속에 흔들린 교장은 그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머니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총재님을 만나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교장의 말에 서연은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두 아이를 향한 뜨거운 모성애와 함께 10년간 굳어진 차가운 경계심뿐이었다. 그때 권기범은 태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태준의 모든 행적을 보고하는 비밀 연락책들이 있었다. 태준이 한서연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조소했다. 드디어 형님이 덫에 걸렸군. 기범은 자신의 수중에 있는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후 강남국제학교에 가보게. 권진그룹 총재가 직접 방문할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사생아들을 만나는 장면을 찍어. 사생가요, 확실합니까? 기자는 놀라 물었다. 확실하고 말고 그와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대해 조사해봐. 그리고 내일 그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 특종으로 보도해. 제목은 총재의 숨겨진 가족 정도가 좋겠지. 기범은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었다. 그는 태준을 단지 돈과 권력으로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냉혹한 아버지로 묘사하려 했다. 그는 태준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이 스캔들을 이용해 이사회에서 태준을 흔들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태준은 결국 이 치졸한 싸움에서 감정을 드러낼 것이고 그 감정은 그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권태준은 약속된 시간에 학교에 도착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완벽한 총재의 모습이었다. 그는 교장과 이사진을 만났고 능숙하게 미래의 교육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 시간 그는 아이들의 교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두 아이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듯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다. 권태준은 먼 발치에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조용하고 사려 깊어 보였고 지우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닮았지만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태준의 가슴 속에 낯선 따스함이 퍼져나갔다.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마실 물을 챙겨주었다. 아이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가 건넨 물병을 들고 친구들과 놀러 갔다. 태준은 아이들이 마시고 버려진 물병을 디스크릿하게 챙겼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이 물병이 그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그 순간 그는 복도 끝에서 숨어있는 한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를 어렴풋이 보았다. 그는 이미 권기범의 계획을 짐작했다. 하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그가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지만 그는 이 상황을 역이용할 수도 있었다. 그는 이제 그들의 게임에 뛰어들었고 그 게임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자신을 향한 모든 거짓말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태주는 고층 건물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자신의 차 안에서 손에 든 작은 봉투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봉투 안에는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그는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십 년간 권진그룹의 총수로서 경험했던 그 어떤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보다도 더 긴장되고 그의 심장을 조여오는 시간이었다. 평생을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살아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모든 감각이 오직 봉투 안의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차가 멈추고 그는 아무도 없는 전용 복도를 지나 연구실로 들어섰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은 차분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총재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구원은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의 시선은 종이의 중앙에 적힌 두 글자에 꽂혔다. 일치, 단 두 글자였다. 하지만 그 단어는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고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재건축했다. 그의 머릿속은 한순간 하얗게 비워졌다가 곧이어 수십 개의 장면으로 채워졌다.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두 아이의 얼굴, 한서연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10년 전의 아련한 기억들. 일치, 그 단어는 그가 평생을 홀로 걸어왔던 길의 끝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충격,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두 아이가 그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에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을 느꼈다.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몰랐다니.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인 한서연이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결과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곧바로 차를 돌려 한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그에게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려는 한서연의 벽 뒤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밝히고 그녀가 그토록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녀의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다. 또 왜 오셨습니까? 태주는 주머니에서 결과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걸 봐.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거야. 서연은 손을 들어 그의 손짓을 막았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당신의 증명서가 아니라 당신이 왜 날 버렸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함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그때 너에게 청혼하려 했었어. 그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그때 그 사람을 보냈잖아요. 사고가 난 나에게 와서 당신이 이미 약혼자가 있고 나를 버렸다고 말한 그 사람을.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그날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날이었어요. 피아노를 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당신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야 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을 토해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때의 절망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태주는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고, 약혼자. 그는 그런 사람을 보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고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해 가장 비싼 반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사실이 스쳐 지나갔다. 권기범. 그가 그때의 일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자신과 서연의 관계를 망치려 했었다.
서연이 말한 그 사람은 분명 권기범이 보낸 사람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서연을 버린 것이 아니라 권기범이 꾸민 교묘한 음모에 희생된 것이었다. 서연아, 그건 다 거짓말이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그때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어. 하지만 누군가 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 같아. 태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내 인생은 망가졌고 당신은 이제 내 앞에 나타나서 아이들마저 빼앗아가려고 하잖아요. 태준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빼앗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아버지가 되고 싶을 뿐이야. 너와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10년을 보상해주고 싶어. 내가 당신에게 한 짓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그녀를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방심이 이 모든 비극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두 아이가 들어왔다. 그들은 낯선 남자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지우가 서연의 품으로 달려가며 물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꼭 안으며 태준을 노려보았다. 가세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오지 마세요. 태준은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냉정한 그림자를 발견했고 그것은 그에게 깊은 고통을 주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알았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줘. 내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줘. 나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외로운 삶을 살았어.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준다면.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다. 서연은 그의 진심을 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마지막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보았다. 태준은 차요. 올라 핸들을 꽉 쥐었다. 그의 목표는 이제 명확해졌다. 단순한 DNA 검사 결과가 아니었다. 10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고 권기범의 모든 음모를 밝혀내고 한서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에게서 철저히 숨겨졌던 그의 아이들을 되찾는 것, 그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권태준의 머릿속은 오직 한서연이 말했던 사고와 사람이라는 두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담겨있던 깊은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그녀의 굳건한 믿음. 그는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그는 총재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원을 동원해 10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분노는 폭발적이지 않았지만 차갑고 끈질겼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상처를 후벼 파기로 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상세한 지시를 내렸다. 10년 전 한서연 씨가 한국으로 귀국했던 시기를 중심으로 그녀가 사고를 당했던 병원의 기록을 모두 확보해 담당 의사 간호사, 심지어 당시 그녀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명단까지,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교통사고 기록도 찾아내 김 실장은 총재의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은 기록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권진그룹의 막대한 자원과 인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김 실장은 오래된 서류철 몇 개를 들고 태준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총재님, 당시 한서연 씨는 손목 부상으로 인해 한 달간 입원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그녀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발신지는 당시 권진그룹 계열사의 한 팀장 사무실입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즉시 그 팀장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성호. 그는 현재 권기범이 맡고 있는 부서의 전무이사였다. 태준의 심장은 다시 한번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의 추측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권기범은 단순한 방해꾼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장본인이었다. 그 이성호 전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의 모든 행동, 특히 10년 전의 행적에 대해 태준은 차갑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의 흔적조차 없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남아있었다. 같은 시간 한소연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태준을 경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보았던 슬픔과 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한 잔향처럼 남아있었다. 나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외로운 삶을 살았어. 그 말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살짝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을 상대로 또 어떤 덫을 놓을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민준과 지우는 그녀의 삶의 전부였다.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그때 태준은 조용히 놀이터 한 구석에서 그녀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아이들이 모래 장난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들과 함께 웃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대신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책을 구입해 김 실장을 통해 익명으로 보냈다. 그는 그녀가 그 선물을 거절할 것을 알았지만 단지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그것을 받아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서연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선물을 받았다. 서연은 선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태준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행동에서 예전과는 다른 진심을 느꼈다. 과거의 태준은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한편 권기범은 태준의 조용한 움직임을 보며 코웃음 쳤다. 그는 태준이 이미 스캔들로 인해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다. 형님도 참, 이제 와서 감성팔이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총재 자리는 이미 내 손에 들어올 준비가 되었는데. 그는 태준을 조롱했다.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언론사를 통해 태준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었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태준의 리더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범은 태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태준의 조용함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김 실장이 모든 자료를 모아 태준에게 보고했다. 이성호 전무의 10년간의 자금 흐름, 권기범과의 비밀 접촉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10년 전 사고 당일 이성호가 한소연이 입원했던 병원에 방문했던 기록과 그의 차가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던 블랙박스 기록까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권기범의 계획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준은 서류를 보며 이를 꽉 깨물었다. 그의 눈에는 이성호와 권기범에 대한 증오가 불타올랐다. 그들은 단지 그의 총재직을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을 파괴하고 한소연의 꿈을 앗아갔으며 그의 아이들을 10년간 세상으로부터 숨겼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즉시 권기범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범아, 너와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기범은 태준의 부름에 거만하게 웃었다. 드디어 형님이 백기를 들었군.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태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막 시작된 권태준의 차가운 복수에 희생양이 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권태준의 사무실 문이 닫히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총재실의 엄숙함은 권기범의 거만한 미소와 충돌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기범은 태준이 자신에게 화해를 청할 것이라 확신하며 여유롭게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태준의 차가운 눈빛은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다. 기범아,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지.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조용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단호한 선언이었다. 기범은 코웃음 쳤다.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형님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형님께서 왜 그 여자와 아이들에게 집착하시는지. 10년 전 네가 한서연에게 사람을 보냈었지. 교통사고를 꾸미고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한 그 사람. 태준은 그의 말을 끊고 바로 핵심을 찔렀다. 기범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가면을 쓰고 조롱하는 어조로 답했다. 형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군요. 제가 그런 치졸한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님께서 그녀를 버린 것을 왜 제게 덮어씌우려 하십니까? 그녀는 형님의 차가운 태도와 권진그룹의 총재 자리를 위해 그녀를 포기한 형님의 결정을 보고 스스로 떠난 겁니다. 기범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시간이 모든 것을 묻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의 확신을 비웃었다. 내가 보냈던 이성호 전무가 말했어. 모든 것이 너의 지시였다고. 태준은 허공에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그것은 심리전이었다. 그는 이성호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기범에게 믿게 하려 했다. 기범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게 무슨 이성호가 말도 안 돼, 형님. 그건 제가 아니라. 기범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부하에게서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분노에 휩싸였다. 태준은 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네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네가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을 하나씩 찾아냈다. 서연이의 손목에 남은 상처, 그리고 그녀의 꿈을 앗아간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너의 짓이라는 걸. 그래서 형님은 이 모든 것을 밝히실 겁니까? 제가 형님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처럼 형님과 저의 싸움은 결국 모두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특히 그 여자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형님을 더욱 경멸하겠죠. 기범은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연의 감정을 이용해 태준을 흔들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태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너와 나의 싸움은 이미 시작됐어. 그리고 나는 너와는 달리 정당한 방법으로 싸울 거야. 태준은 김 실장을 통해 이사회와 그룹 내 핵심 인물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의 오랜 충신들은 권기범의 최근 행보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기범이 사적인 문제를 이용해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룹의 자산을 횡령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들은 태준에게 모든 정보를 넘겨주었고 그들의 충성심은 태준의 차가운 분노에 불을 지폈다. 태준은 그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권기범의 모든 약점을 파악했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그리고 권진그룹의 이권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 사업을 확장하려 했던 흔적들. 이 모든 것이 한서연과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권기범의 치졸한 계획과 연결되어 있었다. 기범은 태준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적인 흔적을 남겼던 것이다. 태준은 자신의 방역 계획을 세웠다. 그는 먼저 권기범의 재무 상태를 분석했다. 기범은 최근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하며 태준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자금을 썼다. 태준은 이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권기범이 투자한 회사들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보를 흘려
그의 재정을 흔들었다. 그리고 태주는 권기범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공격하기로 했다. 바로 그의 명성. 기범은 자신이 태준을 이기고 총재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언론에 비추고 싶어 했다. 태준은 기범의 이러한 욕망을 이용해 그를 덫으로 유인했다. 태준은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 자네가 직접 언론사에 연락해 우리가 권기범 전무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 자세한 내용은 함구해. 김 실장은 태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기범은 자신이 총재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발표할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언론의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태준은 그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다. 그것은 권기범의 자만심을 이용한 완벽한 복수였다. 기범은 언론사의 연락을 받고 희열에 찼다. 그는 태준이 드디어 백기를 들고 자신에게 총재직을 넘겨주기로 결정했다고 믿었다. 드디어 형님을 이겼군.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다음 날 있을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의 앞에 펼쳐질 것은 그의 인생을 끝장낼 비극적인 무대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권태주는 단호한 표정으로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10년 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권기범의 모든 부패와 음모를 담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몇 이사들은 권기범의 편에 서서 태준을 경계했고 다른 이들은 이 두 형제의 싸움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정기회의가 아닙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우리 그룹에 숨겨진 암을 도려내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권기범은 태준의 말을 비웃었다.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형님께서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장소로 끌고 오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에 준비된 자료들을 띄웠다. 최근 권기범 전무의 개인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불투명한 유령 회사를 통해 그룹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고 이 자금은 권 전무의 개인 투자와 해외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은 권진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이사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를 표출했다. 권기범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태준이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토록 정교하게 짜인 부패 증거를 들이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형님, 그건 다 조작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기범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태준은 그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더불어 10년 전 한서연 씨와 관련된 교통사고와 그녀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또한 권 전무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총재직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준은 이성호 전무와의 통화 기록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그리고 이성호가 한서연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받은 녹취록까지 모두 공개했다. 완벽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었다. 권기범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음모가 태준의 손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권기범의 해임과 법적 조치를 의결했다. 그의 옆에 섰던 몇몇 이사들도 즉시 태도를 바꿔 태준의 편에 섰다. 권기범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로 남은 것은 실패와 수치심뿐이었다. 한편 그 시간 한서연은 자택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속보로 나온 권진그룹 총재의 기자회견. 화면 속의 태준은 평소와 같이 냉정하고 카리스마 넘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10년 전의 진실을 밝히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손목 상처와 10년간의 고통에 대해 언급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의 원인이 자신의 탓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그녀는 그가 보낸 것임을 직감했다. 메시지에는 이성호와 권기범의 통화 녹취록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재생했고 10년 전 그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 총재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배후에는 권기범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있었다. 서연은 녹취록을 듣는 내내 몸을 떨었다.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과 함께 10년간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증오심이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녀는 억울하게 빼앗긴 과거와 그녀가 태준을 오해했던 사실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이제야 그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불신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한 가지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권기범은 아직 완전히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손댈 것은 바로 그녀와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이 모든 혼란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그때 회의실을 빠져나온 권기범은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총재직 명성 그리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의 눈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권태준,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가진 마지막 카드를. 너를 향한 복수에 모두 쏟아부어주마. 그는 마지막으로 믿었던 언론사 기자에게 연락했다. 기자 양반, 내가 엄청난 특종을 줄게. 권진그룹 총재의 숨겨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야. 증거는 충분해. 아이들의 사진 그리고 그가 한서연과 몰래 만났던 기록까지. 이제 그는 내 손에 죽을 거야. 사회적으로 매장될 거라고. 그는 자신이 던지는 마지막 독이 태준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태준이 이미 그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그가 어떤 함정을 파놓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가 파놓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걸음이 될 것이었다. 권기범의 마지막 발악은 거세고 추악했다. 그가 뿌린 권진그룹 총재의 숨겨진 아이들에 대한 기사는 순식간에 언론을 뒤덮었다. 연예 매체부터 경제지까지 모든 신문과 방송은 이 충격적인 스캔들을 연일 보도했다. 사람들은 충격과 함께 권태준의 사생활에 대한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권기범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이제 태준이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권태준은 단 한 번도 예상 밖의 일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권기범의 마지막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언론의 공세에 맞서거나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태준은 김 실장에게 모든 자료를 준비시키고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총재님, 지금 기자회견을 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이목이 집중될수록 김 실장은 우려했다. 괜찮아. 어차피 드러날 진실이야. 나는 숨지 않아. 10년간 잃어버린 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모두가 총재의 사생아에 대한 확인을 듣기 위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이밀었다. 권태준은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을 담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보도된 저에 대한 루머를 해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태주는 담담하게 말을 시작했다. 기사에 나온 대로 저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총재의 솔직한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저의 이복 동생인 권기범 전무의 10년간 이어진 음모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태주는 스크린에 10년 전의 교통사고, 기록 권기범이 이성호를 통해 한서연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한 녹취록, 그리고 권기범의 횡령과 배임 증거들을 모두 공개했다. 그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10년 전 그와 한서연의 사랑을 시기한 권기범이 그녀를 버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녀의 꿈을 앗아갔으며 그들의 아이들을 10년간 세상으로부터 숨겼다는 사실을. 태주는 마지막으로 10년간 그가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2 아이를 찾기 위해 그가 감내해야 했던 모든 어려움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제 가족을 되찾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기범 전무는 자신의 탐욕과 질투로 인해 저의 삶뿐만 아니라 한서연 씨의 인생까지 파멸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권기범이 직접 나타났다. 그는 기자회견이 자신의 완벽한 승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당당하게 들어섰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이 꾸민 모든 음모가 폭로되는 장면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기자회견장을 가득 채운 카메라와 사람들의 눈빛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권태준 이 거짓말쟁이, 모든 게 다 조작이야. 네가 꾸민 거라고. 권기범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얇은 커터칼을 꺼내들고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다. 형님, 내가 당신을 파멸시킬 거라고 했지.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태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태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권기범의 돌발 행동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가 칼을 휘두르려 할 때 태준의 뒤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다. 기범아, 너의 패배는 내가 아니라 네 스스로의 탐욕과 질투가 만든 거야. 태준은 잡힌 기범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조차 없었다. 오직 연민과 깊은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태준의 냉정함과 기범의 광기 어린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권기범은 결국 경찰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총재직 명예,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가졌다고 생각했던 권력까지. 사건은 순식간에 재계와 언론을 뒤흔들었다. 태준의 스캔들은 한순간에 동생의 질투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인 가족사로 변모했다. 권태준은 냉혹한 총재가 아니라 10년간의 외로움을 견디고 진실을 찾아 헤맨 불운한 주인공이 되었다. 그의 이미지는 바닥에서 하늘로 치솟았고 권진그룹의 주가는 급등했다. 태준은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모든 싸움이 끝났다. 그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씁쓸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으로 인해 자신의 동생을 파멸시켰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한 가지 남은 과제가 있었다. 바로 한서연과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는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과 치유의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권기범의 몰락 이후 권태준의 삶은 경랑 속에서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권진그룹은 태준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아래 더욱 견고해졌다. 그는 이제 냉혹한 총재가 아니라 비극적인 가족사를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낸 불굴의 영웅으로 재평가받았다.
하지만 그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였다. 잃어버렸던 그의 가족 한서연과 두 아이들의 마음을 되찾는 것.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연회나 중요한 사업 계약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퇴근 시간 종이 울리면 그는 곧바로 한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집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조용히 아파트 근처 놀이터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기다렸다. 그가 예전에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확인의 욕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사랑이었다. 서여연은 처음에는 여전히 그를 경계했다. 아이들이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태주는 그녀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민주는 조용하고 사려 깊었고 지우는 활발하고 장난기가 넘쳤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모래성을 쌓고 미끄럼틀을 타며 웃었다. 그는 그가 잃어버린 10년의 시간들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주려 노력했다. 어느 날 지우가 그에게 달려와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랑 같이 있으면 아빠랑 있는 것 같아요. 지우의 순수한 말에 태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이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를 필요로 했었는지 절감했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의 작은 어깨를 토닥였다. 한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태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진심의 눈물을 보았을 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신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10년간의 증오와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서연은 태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권태준 씨, 오늘 우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경계심이 없었다. 태준은 한달음에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그녀의 집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한 남자로서 그녀에게 다가서야 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다. 들어오세요. 그들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정적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당신이 보냈다는 녹취록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10년간 얼마나 당신을 오해했는지 깨달았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아니었는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10년간의 오해와 고통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미안할 일은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조금만 더 주의 깊었다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서연은 눈물을 닦고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태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나는 너와 아이들과 함께 할 미래를 꿈꾸고 싶어. 내가 너희를 평생 지켜줄게. 그들의 눈빛에는 10년간의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빛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해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워나가기로 약속했다. 몇 달 후 권진그룹의 젊은 총재는 한서연과 결혼을 발표했다. 세상은 다시 한번 놀랐지만 이번에는 축복과 함께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보도되었다. 냉혹한 총재가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결혼식 날 권태주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서연을 기다렸다. 그녀의 옆에는 두 아이 민준과 지우가 서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서연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1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순수한 모습 그대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행복과 평화가 가득 차 있었다. 아빠 오늘 정말 멋져요. 민준이 말했다. 지우도 멋지죠. 아빠랑 똑같은 옷 입었어요. 지우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태주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권력과 명예는 그에게 공허함만을 주었지만 이 세 사람의 존재는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채워주었다. 그들은 함께 버진로드를 걸어갔다. 태주는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서연과 두 아이들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와 권력보다도 소중한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